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는 아직도 임시보관 상태입니다. 7년 뒤면 이 임시저장시설도 꽉 차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인데요. 현재 3건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방패장도 짓는다. 이게 핵심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반발이 크죠. 이렇게 고준위 방패장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는 경주에서는 처리 용량을 늘리는 2단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동굴에 보관하는 형식이 아니고 표층 처분 시설이라고 해서 땅 위에 처분고를 만들어서 방패물을 채운 뒤에 밀봉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원전 가동을 확대하게 되면 원전이나 방패장이 있는 지역의 안전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어제 월성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 힘든 상황 저희가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이주를 원하는 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1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약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가을이 느껴지는데 한낮에는 여름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격적으로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교차 10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청량산 박물관이 임진왜란 당시에 활동한 충효당 이장발의 행적을 담고 있는 구격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장발은 베트남 리왕조의 왕족인 이용상의 14세 손으로 봉화 창평에 세거했던 인물인데요. 임진왜란 시기의 봉화 지역은 왜군의 점령 지역도 아니었고 나이든 어머니와 어린 자식이 있는 19살의 가장인 이장발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의 어머니는 장발에게 전장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고 이후 장발은 의병장 김해의 서기로 참전해 문경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장발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그의 후손들과 유림들이 1750년경 생가터에 사당을 건립하고 충효당이라 이름 지었고요. 한편 충효당은 화산 이씨에 관한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유적으로 그 가치가 높고 생가 옆에 위치한 유업이는 화산 이씨 관련 남한 지역 유일의 금성문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름 많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정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영덕이 25도, 울진이 24도를 나타내면서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대기의 질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국내 중고 차량의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포항 영일만항으로 국내 중고 차량들의 반입이 시작됐으며 이집트를 향한 첫 시범 운항이 진행됐는데요. 완제품 형태의 자동차를 전용선에 선적해 수출하는 것은 2009년 8월 개항 이후 처음입니다. 계약된 물량에 맞춰 국내 중소형 항만에 기항하기 쉽지 않은 서비스 항로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범 운항 기간 1회 항차당 1,300에서 1,500대 정도를 수출할 예정이고 이후 하역사의 숙련도 향상 여부와 영일만항의 지리적 입지에 장점이 작용한다면 수출 물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자동차 화물에 국한하지 않고 배후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3도, 습도는 7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1에서 2.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의 무료 우산 대여 사업이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 오는 우산국 빌려드려요 양심우산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산 대여 사업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으로 우산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울릉군은 지난 6월부터 식당과 숙박업소 등 14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잦은 기상 변화로 예고 없이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누구든지 우산을 빌려 쓴 후에 제자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울릉군은 이번 우산 대여 사업에 대한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아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광 서비스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맨 장은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농민수당입니다. 농민수당. 네. 경북에서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별도 조례가 마련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경북 기초지자체가 올해 1월 시행된 이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지원 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이고요. 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농민수당의 소득 인정 여부가 기초지자체마다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농민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스민이 경북 23개 시군에 확인해 보니 12곳은 농민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9곳은 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농민수당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이런 사례가 있긴 있나 봅니다. 네, 4개 지역에서는 이런 이제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이제 그렇지만 대체로 지자체들은 이런 사례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있고 또 어떤 상황인지 답변하기를 어려워했는데요. 일부 지자체들은 뭐 확인하고 있다거나 민원이 없다 정도로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 기초수급자 지원에 떨어질까봐 안 될까봐 농민수당 안 받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농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신청할 때 이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민수당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지자체의 이 수급 대상자들도 이런 안내를 받으니 좀 불안하니까 좀 이제 농민수당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도 이 실제 반영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안내를 좀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고요. 이 담당자는 농민수당이 힘든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소득으로 잡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들의 경우 이 행성 간소화 문제 그리고 뭐 조례 해석, 담당자 재량 등의 이유로 네.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 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통일된 기준이나 이런 걸 빨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모노레일입니다. 예, 앞산에 지금 모노레일 얘기가 시끄러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최근 대구에서 서구와 남구가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았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네. 이 남구에서 이 기금 절반을 활용해서 이 앞산 고산골과 강당골 일원에 왕복 2.8km의 모노레일을 건설한다고 나섰습니다. 이 남구는 현실적인 유동인구 증가 방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 이 현재는 이 사업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현재 예산이 70억인데 실제는 또 1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산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모노레일 맞습니다. 설치하는 네. 게. 그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 시민단체와 남구의원 등은 이런 모노레일 계획이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사업 계획 부지가 자연 녹지 지역이라 산림 훼손과 또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고요. 또 교통 약자를 위한 설치 명분도 좀 적고 관광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이제 전망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앞서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또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도
또 반대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의 사업이나 구의 사업 모두가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네. 반영한다는 게 중요한데 자꾸 그게 외면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네. 하는 건데 이게 맞나? 라는 네. 생각도 하시겠어요. 네, 그 시민단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대구에서 가장 낮은 남구가 뭐 청년 사업이나 교육, 정주 여건 정비 사업이 그런 데 써야 아니라 될 텐데. 이런 모노레일 조성에 예산을 쓰는 게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요. 네. 이 또 당초 예상보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적게 받았는데도 이 모노레일 사업비를 그대로 두고 또 이제 문화시설이나 청년 지원, 교육 사업 등에서 사업비를 또 대폭 삭감을 삭감했군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청 입장도 궁금하고 남구 의회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남구 의회에 따르면 모노레일 사업비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워낙 추진 의지가 강하다 보니 의회에서도 전액 삭감을 못하고 절반만 삭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환경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주민 의견 수렴 등 이 절차적 과정이 같은 좀 얘기를 또 예, 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잘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생활 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쓰는데 생활임금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없고 이 지역별로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되는데요. 노동자들에게 이제 최저임금보다 좀 약간 높은 이 적정 수준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임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거라면 생활임금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공공기관 내에서 도입하는 임금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간은 또 그렇다고 해서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뭐 인센티브 같은 걸 통해서 또 제도를 장려할 수 있고요. 이 생활임금제는 2014년에 경기도가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다음 해부터 적용했고요. 현재는 모든 광역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전국 꼴찌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이제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아직 내년 거 확정 안 네. 했다고. 생활임금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대구시의 경우에는 이제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12월에 조례가 지난해도 12월에. 네. 네, 그래서 대구시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위한 사전 조사와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 조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이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24년부터죠. 이때부터 단계별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조례를 제정했고 아직 지급도 안 한 거네요. 한 번도. 이제 막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것도 중입니다. 2년 뒤에나 네. 가능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이제 시행이 이제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이제 또 이 민주노총은 생활임금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이 노동조합과 전문가 집단 참여가 좀 필요하다면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습니다. 네. 2014년부터 했으면 벌써 한 8년을 시행하고 있는 지급하고 있는 네네네. 그 지자체들이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앞당길 수는 없나요? 그 대구시 조례에도 이 부칙 조항으로 적용 시점을 2023년으로 명시돼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붙여 놓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대구시는 적용 시점을 좀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요. 이 생활임금제가 지자체 뭐 출자 출연 기간 등에서 이제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다 보니까 뭐 인건비 예산 집행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대구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금호강 르네상스입니다. 네, 어떤 얘기예요? 예, 어제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구시는 열린 금호강, 활기찬 금호강, 지속 가능한 금호강이라는 이 3대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을 통해 시민 공감 복지를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죠, 금호강? 네, 먼저 그 시민 공간 복지를 위해 산책길, 자전거길, 강변도로 등 사랑길을 만들고요. 또 뭐 바람길, 그리고 뭐 가동보 등의 설치로 물길을 만들고요. 또 다목적 광장과 시민공원 등도 조성합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계절 물놀이장과 수상레저, 모래사장, 뭐 캠핑장 등 레저 스포츠 공간도 만들고요. 네. 또 수변 무대 버스킹 공연과 폭염 축제 등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도시 열섬 저감을 위해서 두물머리 생태
생태 거점과 생물 서식 공간인 비오톱을 조성해 기후 위기에도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어떤 거든 보면 일단 그 있는 그대로를 네. 보존하면서 네.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그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요. 네. 네. 이제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지금 마련된 상황이 아니어서 아직 예산이 없어요. 아직 지금 좀 문제가 있고요. 네네. 그래도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이제 이런 계획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천 정책의 답습이라면서 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금호강의 수질이 좀 나빴다가 이제 겨우 회복돼서 뭐 현재 멸종위종 수달이나 뭐 천년기념물 등이 이제 서식하는 강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개발 정책으로 다시 환경오염이 될 거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요. 그래서 대구시는 이제 이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 구체화를 위해서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여기에 좀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1,000억입니다. 네, 1,000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네. 무슨 돈이에요? 구글과 메타에 내려진 과징금 확대입니다.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네. 이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뭐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제재 조치인데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나안 원했는데 자꾸 광고 뜨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메타는 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을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는데요.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구글과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 이름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메타는 잘 안 쓰더라고요. 네. 그죠? 페이스북이 좀 더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번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입니다. 네. 과징금도 개인정보 보호 이제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고고요. 이제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이용자 타사 행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이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당연한 거죠. 명령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보겠다고 한 게 아닌데 싶은 네. 광고들이 많이 뜨고 전 그래서 막 인스타나 이런 데 막 지워요. 계속 없애고. 네. 근데도 계속 뜨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무감각했던 면도 없잖아요.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이용자 대다수는 플랫폼에서 이제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경우에는 82% 정도고요. 메타 이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98%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 상당수가 설정을 해놓으신 거의 상태죠. 대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행태 정보는 이 사이트 방문이나 검색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광고에 사용하기가 맞습니다. 좋죠. 그래서 타사 행태 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이제 가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니까 어떤 정보에 이제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네. 특히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이 모든 기기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쌓이면 좀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인식부터 좀 바꿔가지고 네.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목요일에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 외국인 모두에게 좀 알리자 해서 2020년부터 세계유산축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2022 올해 세계유산축전이 경북 안동, 경기도 수원 화성 또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안동방송국 전동은 리포터가 안동의 축전 현장에 다녀왔어요. 동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회째 맞는 세계유산축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동하는 유산을 주제로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안동과 영주가 지닌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린 겁니다. 네. 안동에선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에, 영주에선 부석사와 소수서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의 세계유산 답사기 팀과 영주 부석사에 동행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의상대사가 절을 지어야 되는데 도적대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 타이밍에 이 용으로 변한 선묘가 바위를 공중에 띄워서 그 도적대들을 다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의상 부석, 여기 그래서 이 절의 이름이 부석사.
세계유산 축전 내에 나의 세계유산 답사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계유산이라고 하면은 딱딱하게 와닿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그 안에 소소한 이벤트로 그 시대에 또는 그 각 세계유산의 유명한 인물들을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람객들이 그냥 단순히 공부한다, 설명을 듣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드라마를 본다 혹은 영화를 본다 라는 생각으로 접하게 되니까 이런 세계유산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이 안동에 있는 유산, 영주에 있는 부석사, 유명하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왜 세계유산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세계유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역사가 정말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네. 직접 보는 게 확실히 책이나 미디어로 보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럼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축전 장소로 3년 연속 선정된 경상북도는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류문규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유산 축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주제는 이동하는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고전미를 동시대 예술가, 건축가, 작가들이 이야기로 경유하여 유산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가시화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통합적 감각을 제공하고자 꾸며졌습니다. 세계유산의 타고난 보편적 가치를 보다 혁신적으로 흥미롭게 제시하여 유산을 새롭게 발견하고 쉽게 만나고 미래로 지속하고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경북의 세계유산 보유지역은 경주, 안동, 영주 이렇게 세 곳입니다. 안동에는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 있고 그럼 영주에는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안동과 영주 지역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지역적인 특색과 개성이 안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 분들이 재미있어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 어땠어요? 네, 인솔 하시는 분이 올라가는 내내 부석사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부석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세계유산 축전을 한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주와 안동에 있는 세계유산을 답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눈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이제 설명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고장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참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이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를 해서 그 가치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정사를 한 5번 정도 갔었는데 이번에 극락전의 지붕 형태를 보면서 그러한 가구식 석축, 맞춰 있는 가구식 석축을 보면서 봉정사의 참멋을 이번에 알았고 병산서원도 이번에 만대루를 처음 올라가 봤는데 너무 좋았고 병산서원의 건축 자체가 만대루를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를 만대루에 서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죠. 서원 많이 안 가봤는데 안 가본 데 가보아서 좋았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건 중 5건을 보유하고 있고 3년 연속 문화재청이 추진한 세계유산 축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세계유산 중심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 행사가 이어지니까요.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동방송국 전동훈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활용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했어요. 근데 이게 참 진짜 어려운 문제죠. 깨끗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원자력은 쓰고 나서 방사성 폐기물이 나와서 이거 처리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사실 더 크고요. 원전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한 안전 확보도 참 중요합니다. 어제 시사초점에서 저희가 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바라는 이주 대책, 또 올해 5월부터 진행한 건강 영향조사 이런 얘기들 좀 해봤고요. 오늘 법적인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틀 연속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제 어제까지 쭉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예. 8년 가까이, 8년 넘게죠. 천막농성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법안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뭐 관련 법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발전소 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줄여서 이렇게 발집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발집법의 지원 대상에 주민 이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2건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발집법에서 주민 이주도 이제 지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국회가 21대 국회거든요. 네. 이제 작년 8월 26일 날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동료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 발집법 개정안을 다시 또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국회 산자위에 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얘기하신 걸로 원전 914m 이내가 이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살 수 없는 제한 지역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밖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주 월성원전 인근도.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지역까지를 그러면 이제 피해 지역으로 잡고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들의 이제 얘기가 논의가 들어가야 될 텐데 지난해 발의했던 그 개정안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전 주변 지역의 피해 지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가 그러니까요.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논란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발의된 법에서는 이렇게 발전소 부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지 경계에 인접한 마을의 주민들은 이주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게 간략하게 이제 법에서 정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된다라면은 이주에 포함되는 지역은 월성원전의 경우에는 양남면, 나리, 나산리 그리고 이제 문무, 대왕면, 봉길리 이렇게 3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요. 네. 인구로는 약 한 1,5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원전으로 확대를 하면 한 13개 마을에 한 6,000명 정도의 주민이 좀 혜택을 보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라는 게 다 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쪽에 이 아래쪽에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이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범위를 되게 현실적으로 좀 축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주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주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희망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이주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이 없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예산도 이제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또 조성을 하도록 재원을 분명하게 했는데요. 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우리가 이렇게 매달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올해에는 이 규모가 약 한 6조 원에 달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내는 이러한 전기요금이 발전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주민들의 이주 사업에 사용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네.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에 제가 계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되어야지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여야 합의라는 과정이 쉽지 않고요. 근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햇발전소가 우리 경북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우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만이라도 많이 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작년에 발의된 법안이 주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힘을 좀 나서서 8년째 천만농성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그러니까요. 염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8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실 뭐 너무 손 놓고 있었다는 느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얘기는 물론 하시겠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 정부가 이 원전 인근 주민들 이주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또 와서 조사를 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들 다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2016년 1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 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용역 보고서 제목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집단 이주 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였거든요. 네. 이 산업부에서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았던 긍정적인 지원들을 하고 복지 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저 최인적 지역이란 마을들은 간접 제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들의 이주 요구가 좀 땡뚱맞은 요구가 아니다. 이미 산자부의 용역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현영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법에도 그러한 내용들에 토대를 해서 저는 이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이주 요구도 이런 어떤 산자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많이 반영을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정부와 한수원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 계신 분들이 해마다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뭐 이 원전과 관련한 주민들 이런 걸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분들이 가톨릭교의 그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 이렇게 가톨릭 종교인들이 민간으로 부르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네.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여러 이렇게 환경 지역들을 방문을 하는데 그렇군요. 특히 이제 월성원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인구가 되게 많이 모여 살고 있고 또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후원금도 전달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이렇게 가시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경주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도 뭐 전국적으로 원전 주변 지역도 그렇고 암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삼중수소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지원법 마련이 이렇게 어려운가 싶은데, 그죠? 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험성하고 또 이렇게 정부나 한수원이 파악하고 있는 그 사이의 간극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여의도 국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방금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몸속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방사성 물질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 몸속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의 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기준치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그 기준치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보통 기준치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핵 사고가 나면은 기준치를 많이 이렇게 상향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기준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피폭력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회의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핵시설 주변에 주민들을 조사를 하면은 암 발생률이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방사능 피폭량은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피폭량 평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기준치 설정이 잘못되었겠죠. 그런데 계속 주민들은 병에 걸리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이렇게 나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말만 계속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으신 거죠? 방사능 피폭과 관련된 평가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많은 어떤 연구와 학술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이 피폭과 관련된 많은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핵산업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시민사회의 의견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연구를 하거나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 암에 걸린 주민들이 소송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원전 주변에서 5년 이상 생활을 하신 이후에 갑상선 암에 걸리시고 수술하신 주민들 한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소송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10월 26일 날 부산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부의 역학조사에서 우리나라 원전 주변 여성들의 갑상선 암이 2.5배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좀 확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한 30%까지 확대하겠다 공식화했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답답해서. 네. 무엇보다 이제 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국회에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확대 정책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 대비 전 세계 1위의 원전 밀집 국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세계에서 1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보다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늘리고 확대하는 그러한 좀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연속 오늘 말씀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국제 작가 축제가 열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문인들이 모여서 이 문학과 또 사회적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벌이는 제11회입니다. 서울 국제 작가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네. 한국문학번역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요. 서울 그 생활문화센터 서교 또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 인천공항 이런 곳에서 일주일간 펼쳐지는데요. 김혜순 또 최성각 김원수 또 김보영 강화길 이런 현재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와 시인들 23분의 작가 그리고 여기에 또 그 포러스트 겐더 무라타 사야카 같은 8개 나라에서 온 문인 12분까지 모두 35분의 작가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그 어떤 주제를 정해서 뭔가를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주제는 월담 이야기 너머입니다. 이번 축제는 강연 또 대담 또 토론 낭독회와 낭독 공연 이런 것들의 이제 형태로 꾸며지는데요. 네. 우선 23일 오후 3시에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라는 곳에서 김혜순 시인과 미국 시인 포러스트 겐더 작가 이 두 분이 이야기 넘어 이 주제를 가지고 개막 강연을 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축제에 막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포러스트 겐더라는 작가는 지난 2019년 비위드라는 시집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네. 또 우리의 김혜순 시인은 2019년 아시아 여성 시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시인이죠. 두 분이 이제 개막식을 맡게 됩니다. 아니 주제가 너무 참신하고 귀엽고 이뻐요.
월담을 이야기 너머로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축제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중구의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이라는 곳에서는 작가 마주보다라는 이름으로 열리는데요. 이건 대담입니다. 여기서는 이 편의점 인간이라는 정말 문제작이죠. 네. 편의점 인간으로 아쿠타와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무라타 사야카 이 젊은 작가와 또 이 한겨레 문학상과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가인 우리 한국의 젊은 작가 이 강화길 작가 두 분이 이제 여성과 젠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고요. 또 김원수 작가와 인도의 그 메가 마준다르라는 작가 이 두 분은 이야기라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뭐 이 밖에도 김보영 작가와 이윤하 작가, 하성란 작가와 사만타 슈에블린 아르헨티나 작가고요. 네. 또 이원 작가와 또 영국의 샤샤 더그데일이라는 작가, 또 임철우 작가와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이 베네수엘라 작가인데요. 이런 작가분들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면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작품을 매개로 대담을 나누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가들의 수다라는 행사도 있는데요. 네. 한국 SF 이 과학 소설의 붐을 이끄는 젊은 작가 천선란 작가와 조혜은 작가, 이 휴고상과 로커스상 수상 작가인 미국의 나오미 크리처와 또 나비의 꿈은 누구의 꿈인가를 주제로 이제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된다고 합니다. 작가들의 축제라서 그런가요? 하여튼 타이틀이나 이런 걸 뽑는 것도 너무 기발하고 호기심 가게 뽑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오프라인은 주로 이제 서울이랑 인천 그 국제공항 이 근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전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그 모든 행사 사전 예약을 해야 그런데 참가를 할 수 있고요. 온라인도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그 스트리밍 역시도 사전에 중계 시청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관객분들도 선별해서 좀 더 밀도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정한 모양인데요. 이 곽효안 이 시인이기도 하시고 지금 한국문학번역 원장으로 계시는데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냉전과 새로운 장벽의 등장 앞에서 문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작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이제 올해 국제작가축제 주제로 담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국제작가축제 기대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결책으로 갈까요? 저도 소설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소설가가 네. 네. 한승혜 작가의 책인데요. 올해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누가 읽어도 재미있을 만한 소설을 추천하는 대신 그가 소설을 읽으며 발견하고 깨닫고 느꼈던 과정에 대해 가감없이 적어보려고 한다. 네. 이렇게 이 책을 쓴 한승혜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소설이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스며들어간 생각이 어떻게 씨앗이 돼서 어떻게 이것이 싹을 틔우고 푸른 잎사귀를 키우고 또 커다란 나무 같은 맞습니다. 그런 깊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책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2 때 소설 해외 막 고전 소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그때 읽으면서 진짜 그게 너무너무 인생에 도움이 됐다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승혜 작가가 이 소설을 읽는 방법을 그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죠. 이 책 제목만 보면 소설 쓰는 방법. 그렇죠. 소설 쓰는 것 같죠. 저도 소설은 어렵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그보다는 소설 독서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그 어떤 가치를 100배로 높이는 것에 관해서 들려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뭔가를 막 외워서 하는 그런 능력들보다 이건 이제 시험 칠 때만 겨우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야말로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능력일 텐데 소설을 읽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는가. 저자는 바로 이런 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글을 쓰는 분이 소설가가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요? 뭐 계기가 있었나 봐요.
네, 이 저자 역시 소설이 뭐 시간 낭비고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낸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 박완서 작가의 도시의 흉년이라는 장편 소설책을 집어들게 됐는데, 네네. 근데 이 책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자 마치 마법에 홀린 듯이 정말 사로잡혀서 뭐 정말 날이 저물도록 독서에 몰두했다고 하는데, 네. 저자는 그날 그야말로 전율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죠. 밤 꼬박 새고 1박 2일로 막 그 시리즈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막, 그렇죠. 네,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뭐 읽다가 보면 이게 소설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막 마음이 아깝고 안타깝고 막. 그러죠. 네, 맞습니다. 저자는 그런 그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두고 그 책이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러니까 온전한 나의 이야기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는 이 소설이 그야말로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설이라는 창을 통해서 객관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인생 또 세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한승혜 작가가 지난 2009년입니다. 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타 뮬러라는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순근해라는 작품을 읽고 쓴 그런 글인데요. 네. 이 순근해라는 작품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전체주의의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역작인데요. 네.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승혜 작가는 이렇게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황진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죠. 네. 인간이 지닌 인간성이란 마치 물과 같은 것이다.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고 오염되기는 쉽지만 정화되기는 어렵다. 물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숭고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또한 나는 악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인간만의 마지막 보루 또한 존재한다고 믿는다. 다만 인간의 선량함을 믿는 것과는 별개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소설을, 이야기를 읽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마지막. 그래서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한 작가가 자기한테 딱 맞는 소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이걸 일단 읽어봐야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작품을 고르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저자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인생에도 독서에도 단축키란 없는 법. 이렇게. 맞습니다. 그야말로 왕도가 없다는 네.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 찾아낼 그렇죠. 수 있듯이 네. 예, 소설도 똑같다라고. 읽어봐야. 예, 자신만의 안목 키우고 자신만의 네. 취향을 발견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줄만 읽어보면 딱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알 수 있거든요. 책을 읽어보면 그죠? 네. 네. 이 책에 소개하는 소설은 몇 편 정도나 돼요? 예, 한승혜 작가는 모두 31편의 소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도 다 다르고 주제도 모두 다르고 이야기 전개하는 방식도 아주 다양한 그런 여러 작품들을 소개하는데, 저자 본인에게 일어났던 그 생각의 진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소설의 어떤 내용을 자기 내면의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내 생각을 도약시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지성과 예술을 누린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바로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책이라는 게 읽으라고 어제 도서관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아이들한테도 읽으라고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읽어서 행복한 그 경험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한승혜 작가의 이 책부터 먼저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이 책을 읽고 그 수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책이네요. 오늘 책 소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결책 오늘 또 한승혜 작가의 저도 소설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 소개받았습니다. 교통정보로 가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국채보상로위로 서대구공단 내거리부터 무열대 내거리까지 양방향 서행하고 있고 달구벌대로는 범원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쪽으로 신천교에서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이 도천교에서 침상교까지는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매천로 7곡 우체국에서 확정 2교 구간 통과하는 데 14분 소요됩니다. 마음의 여유 갖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랑로 살펴보면 MBC 내거리에서 효신 내거리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고 안심로는 반야월 삼거리부터 각산 내거리까지 차량들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작업 구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 휴게소 부근 106.4km 지점부터 이 107.7km 지점까지 3차로에서 시설물 철거 작업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70 나들목부터 가산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9월 17일이 청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대구 청년주간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해피 유스데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의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포럼과 전시, 또 쓰레기 없는 로컬 장터 이런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8일까지고요. 대구 예술발전소 수창 청춘맨션 일대에서 행사했으니까 시간 내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생생마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